당연한 얘기지만요. 코로나는 사람을 피해가지 않습니다. 최정아 기자님. 네, 방송인 임백천 씨와 뮤지컬 배우 차지연 씨가 최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면회계에 그야말로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먼저 이 임백천 씨가 라디오 진행을 하고 있었던 여의도 KBS 본관 5층을 방역하고요. 또 제작진 등 접촉자를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차지연 씨 같은 경우에는 양성 판정 당일 공연을 취소하고 이 뮤지컬과 접촉된 이 차지연 씨와 접촉한 사람들의 검사를 했었는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또 배우 송중기 씨 같은 경우에는 지난 2일이죠. 주변 관계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에 본인도 밀접 접촉자로 분류가 돼서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그가 주연하는 영화 보고타도 현재 촬영을 중단한 상황입니다. 야, 이게 지금 또 한동안 잠잠했었는데 코로나가 지금 다시 연예계까지 덮쳐서 지금 비상이 걸렸는데 사실 장유미 변호사님, 코로나가 확진이 되면 확진자 본인도 힘들지만 주변 분들에게 미치는 파장이 크잖아요. 그렇습니다. 확진 판정받은 임백천 씨의 부인 김현주 전 아나운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자녀들과 함께 현재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뮤지컬 배우 차지연 씨 같은 경우에도요. 함께 뮤지컬에 출연 중이던 가수 아이비 씨, 또 배우 김세정 씨 전부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요. 함께 뮤지컬 협업을 했던 스태프 전원도 지금 같이 마찬가지예요. 출연하고 있군요. 아이비 씨랑 김세정 씨.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당 뮤지컬 업체 측은 오늘 공식 입장을 냈는데요. 추가 확진자는 없다라고 공식 통보를 받았다.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아이고 천만 다행입니다. 그런데 최재범 교수님, 지금 임백천 씨의 부인 김현주 전 아나운서 하니까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지금 뭐 진행 중인 사안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지금 대변인 뽑고 있잖아요. 그러네요. 나는 국대다라고 하는 대변인 선출 프로그램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데 그래서 결국 화상으로 참여하기로 했어요. 대면 참여는 안 되게 돼 있고요. 최종적으로 지금 올라간 분이 4분인데 그중에 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4강까지 올라갔어요? 4강까지 올라갔어요. 결승전인데 이 네. 결승전에서 김현주 씨만 화상으로 참여하기로 했고요. 왜냐면 자가격리 상태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나머지 분들은 현장에 오시고요. 네. 그래서 이제 참여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 결과에 따라서 1등, 2등은 대변인 그리고 3등, 4등은 부대변으로 6개월 동안 활동을 하기로 돼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 김현주 전 아나운서, 김현주 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남편이 코로나 확진을 받았어요. 지난 주말에. 이미 백신을 한 차례 접종을 했었기 때문에 네, 일반적으로 알려진 증상 뭐 고열이나 뭐 몸살 증상 뭐 이런 거는 전혀 없었고요. 예, 그래서 생활 아마 격리 치료소로 이제 간 것 같아요. 다른 가족들은 다행히 음성이 나오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청에서 2주일 동안 자가격리를 하고 음성 판정이 나와야 집 밖으로 나올 수 있다고 그렇게 이제 통보가 와서요. 저는 직접 그 스튜디오에 가지는 못하고 화상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지만 죄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도 어쨌든 이 방역 수칙은 잘 지키고 또 이 가족분들도 지금 안전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박성배 변호사님, 참 지금 뭐 들으신 것처럼 코로나로 전 국민이 지금 아직도 예민해진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도 아직도 이런 짓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경찰이 지난달 말에 이 가정집 지하실을 개조해 성매매 영업을 한다는 첩보를 입수합니다. 이에 따라서 경찰 9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꾸려 단속에 나서게 되는데 마침내 지난 3일 오후 2시 40분경 서울 서초구 주택가 상가주택 지하에 있는 성매매 업소를 적발하기에 이릅니다. 세상에. 이 성매매 업소는 인터넷을 통해 광고를 하고 예약도 온라인으로만 받고 있다고 하는데 이 공간의 접대실은 모두 13개이고 이 접객원들이 코스프레 의상을 착용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CCTV를 설치해 치밀하게 단속에도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해괴망측한 일입니까? 가정집, 상가, 주택, 지하실을 개조해요? 세상에, 아니 저 지하실에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김유진 아나운서 잘 뭐 못 쓰는 안 쓰는 물건 보관해 놓은 그런 장소인데 거기가 성매매 장소일 줄 주민들이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입니다. 저희가 단속 당시 모습을 영상으로 준비했는데요. 함께 보시죠. 하하. 법정역전 경찰관입니다. 문 좀 여세요. 바로 개방하시죠. 개방하겠습니다.
출동한 경찰과 소방대원이 한 상가주택 지하실 문을 강제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으로 들어가니까 무려 13개의 방이 모습을 드러냈고요. 세상에. 모여있는 여성 접객원들이 보입니다. 이곳저곳 샅샅이 뒤져보는 경찰들, 천장 위에서는 현금 다발이 발견이 됐는데요. 불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던 업소가 경찰에 적발된 겁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일단 저 적발된 사람들은 일단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장윤민 변호사님. 네, 50대 업주 등 4명은 성매매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성매매 처벌법으로 확정이 되면 최대 징역 7년까지도 선고가 가능한데요. 네. 그 현장에서 걸렸던 손님과 접객원 총 10명. 이 중 손님들에 대해서는 성매매 처벌법으로 입건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현장에서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졌다는 증거는 수사기관이 확보를 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심증은 있는데.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는 분명하기 때문에 이 혐의로 현재 입건된 상황입니다. 정말 왜 머리를 그 좋은 머리를 다 저런 데 씁니까? 세상에 왜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저런 짓을 꼭 해야만 합니까? 그런데요, 지금 걱정되는 부분이 지금 유흥업소 특성상 지금 앞서 보신 것처럼 감염 전파되기 쉬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원어민 강사발 지금 확진세가요, 지금 계속 사그라들 줄 모르고 있습니다. 최정아 기자님.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처럼 원어민 강사 모임발 이 집단 감염 규모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만 무려 300명이 넘고요. 세상에. 심지어 이 확진자들 가운데서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가 9명이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역 당국의 우려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원어민 강사들이 방문한 마포구 주점을 이 방문한 또 다른 확진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확진자들이 부산 감성 주점에 이제 들렸는데 여기서도 이 부산에서도 확진자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수도권에서 있었던 이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다시금 퍼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저희가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네. 상식적으로 이 유흥시설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굉장히 좁은 공간에 밀집해 있고요. 또 마스크 착용을 하는 경우가 냉정하게 얘기해서 그렇게 많지가 않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감염 위협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방역 당국에서는 이번 주말을 포함해서 향후 2주 동안은 펍이라던가 감성 주점이라던가 뭐 클럽 같은 유흥시설을 좀 자제해달라라고 당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가 들으신 것처럼 이렇게 무섭습니다. 원어민 강사들이 들렀던 마포구의 그 주점, 근데 이들과 이런 아니지만 거기를 들렀던 다른 사람들이 저기 부산에도 이 주점, 감성 주점을 들렀는데 거기서 확진자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의 전파력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수도권 확산세 지금 최근에 엄청납니다. 그런데 이 6개월 만에 최다 확진자가 나온 그날 세상에 민노총이요, 대규모 집회를 했습니다. 먼저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투쟁으로 강제할 것입니다. 마스크는 쓰고 있어도요, 거리두기 안 된 건 기본이고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그리고 뉴스 안 보셨을까요? 마스크는요, 지금 주말에 비 많이 왔잖아요. 비에 물에 젖으면 필터 효과가 없다는 거 모릅니까, 장윤 변호사님? 그렇죠. 감염병에 상당히 취약한 환경이었다는 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민주노총은 종로 3가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를 했는데 모인 인원만도 무려 8,0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1.2km 가량을 행진을 하는데 보신 것처럼 뭐 마스크를 쓰긴 했지만 비도 추적추적 오는 상황이었고 거리 두기는 거의 지켜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여의도 일대에서
집회를 하겠다라고 공지를 해왔었는데요. 이 여의도 일대에 집회를 하겠다고 하자 차벽을 설치하고 펜스 등으로 봉쇄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집회 시작 불과 한 40분 전쯤에 기습적으로 종로 3가 일대로 집회 장소를 변경을 했고요. 부랴부랴 서울교통공사 등에서 그렇다면 종로 3가로 통행하는 1호선, 3호선, 5호선을 무정차 통과하도록 조치를 했지만 조합원 집결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네. 저렇게 집회를 하기 전 하루 전날에요. 김부겸 국무총리가 세상에 그래도 총리잖아요. 직접 민노총을 찾아가서 집회를 자제해달라고 부탁하려 갔는데요. 민노총 건물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언론들 표현이 뭔지 아세요? 죄다 문전박대. 민노총 건물에 들어가지 못하고 길거리에서 총리를 맞이했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랑 같이요. 자, 그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절박합니다.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린 데 쇼하냐고 뭐라고 하시지만 여기서 달려온 게 정말 이거 하나 정말 한번 좀 털어주고 좀 도와주세요. 여기 만약에 전국에서 다 모이신다는데 이게 지금 현재 변이가 이렇게 지금 어디선가 변이가 지금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하다가 이게 전국적으로 만약에 되면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총리님, 지금 이거는 방역법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이 상황은. 일단 네? 야구 경기 다 되고 콘서트 다 되고 저희 나름대로 국민들이 걱정하는 건 알기 때문에 충분히 준비해서 할 수 있고 그럴 능력도 있고 경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낸 집회 신고대로 집회를 허가를 해주십시오. 저희도 합법적으로 안전하게 집회를 하고 저희 목소리 전달하고 싶습니다. 최재봉 교수님, 예. 뭐 민노총도 나름대로 이유는 뭐 밝히고 있습니다만 그렇다요 총리가 지금 가서 제발 간곡히 부탁드리며 도와주세요라고 하고 있고 지금 이 상황도 너무 좀 보기가 안 좋습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그런데 저 상황에서요. 앞서 우리가 저 상황을 보면서 일각에서는 그래요. 정부가 앞서 뭐 사랑제일교회 등에 대할 때 태도와 민노총에 대할 때 태도가 좀 다른 거 아닌가. 사랑제일교회 등에서는 상당히 강압적으로 나갔는데 민노총에 대해서는 간곡히 부탁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총리가 읍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아마 시작하기 전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민노총 같은 경우에는 아까 지금 장윤민 의원이 설명을 했지만 원래 경찰이 여의도하고 광화문에 다 배치가 됐었어요. 다 막고 차량. 그랬더니 기습적으로 저걸 종로 3가로 옮겨가지고 한 거예요, 지금. 40분 전에. 그러니까 경찰이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부족했던 부분은 분명해요. 근데 저는 지금 보세요. 본인 지금 민노총 위원장이 뭐라 그랬습니까? 제대로 지키겠다고 했죠. 지켜졌나요, 지금? 아니, 거리두기가 제대로 지켜졌습니까? 안전합니까, 저게 지금? 저런 상황에서 저렇게 집회를 하면서 본인들은 안전하게 집회할 거라고 얘기하는 게 말이 됩니까? 스포츠 경기 얘기하고 콘서트 얘기하시는데요. 스포츠 경기나 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정부 지침 따라서 다 방역하고 하는 겁니다. 지금 저렇게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8,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저기서 저렇게 구호 외치고 노래 부르고 그러다가 또 마스크를 내리는 경우도 또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험한 상황이에요. 물론 본인들의 권리도 중요하겠죠. 그 권리라고 하는 것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당하는 일을 방치하면서까지 할 수 있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정부도 지금 저런 부분에서 만약 감염법을 위반했다고 하면 처벌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건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어요. 그게 무슨 이념적이든 뭐 다 필요 없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나 법에 있는 것들을 위반하는 모든 사람은 법에 따라 처벌해야 돼요. 그게 무슨 지금 민노총이니까 괜찮고 예를 들면 뭐 태극기 집회니까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모두가 생각하는 것처럼 정부가 이번에 처벌하겠다고 했으니 저 채집한 거 다 가져다가 문제가 있거나 법을 어긴 사람이 있다면 명확하게 처벌해서 다시는 저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그러면 저 집회에 대해서 그냥 저렇게 기습적으로 장소 바꿔서 집회한 걸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아무런 대응, 정부는 후속 대응 안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서울시는 4일 불법 집회에 대해 무관용 조치하겠다고 밝히면서 이 집회 참가자 전원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찰청도 특별수사본부를 편성해 즉각 수사에 나섰는데 집회 주최자와 주요 참가자들에 대해 집시법 위반, 신고하지 않은 집회라는 취지죠. 감염병 예방법 위반, 일반 교통 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거리 두기를 지키지 않고 구호를 외치거나 도로를 점령한 행위가 위법하다고 본 것입니다. 아울러 김부겸 총리도 4일 민주노총에 대해서
정부의 거듭된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불법 집회를 끝내 개최한 데 대해 대단히 유감이다라고 표현하면서 이 서울과 경찰청은 법과 원칙에 따라 위법 행위를 끝까지 책임지게 만들라고 강경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차제예요. 방역 수칙 잘 지키면서 집회했다고 하니까요. 정말 저 집회발 확진자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 이후에 한번 또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헌법소원은 정말로 큰 이 이슈, 대형 이슈, 수도 이전 관련이나 그런 거에만 나오는 줄 알았더니 지금 이런 사안에도 헌법소원이 등장합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네, 사과 도둑이 아니다. 이것을 밝혀달라는 내용으로 지금 헌법소원을 낸 경우를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사건 얘기하려면 먼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먼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2019년에 서울 창동의 한 마트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네. 손님 A씨가 자율 포장대에서 구매한 상품을 박스 안에 옮겨 담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과정에서 3,500원 상당의 사과 한 봉지를 빠뜨리고 그냥 가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네. 이후에 이 자율 포장대에 또 다른 손님이 오게 됩니다. 네. 역시 구매한 물건을 박스에 옮겨 담는 과정에서 앞선 손님 A씨가 놓고 간 사과를 자기 건 줄 알고 담아서 귀가하는 일이 벌어진 거죠. 이 A씨는 집에 가니까 사과가 없어진 걸 알고 경찰에 도난 신고를 하기에 이르릅니다. 사과 봉지가 내가 산 거 영수증하고 대조해 보니까 물품에 비었다는 걸 쉽게 알 수 있겠죠. 사과 봉지 없어졌다. 그런데 저 정도로 도난 신고가 했다는 것도 좀 이색적입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이 경찰은 마트 회원 정보를 조회한 다음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고령의 손님 B 씨를 찾아 그에게 연락을 합니다. 연락을 받은 B 씨 곧바로 출석해서 사과 봉지 자체를 제출합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절도 혐의 자체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면서 이 B 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하기에 이릅니다. 네. 절도 혐의. 자, 기소유예. 절도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는데 기소유예다. 절도 혐의를 유죄 인정했는데 기소유예 처분? 이건 왜 그런가요? 왜 그런 걸까요? 박성배 변호사님. 원칙적으로 절도를 포함한 범죄 성립이 인정될 경우에는 기소를 한 다음 처벌을 받게 해야겠죠. 그렇지만 그 사람이 굳이 처벌이 필요할 정도로 죄질이 불량하지 않은 경우에는 검찰이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킬 수도 있습니다. 즉 죄는 네. 인정되지만 굳이 처벌되지 않도록 한번 봐주는 처분이 기소유예 처분입니다. 아하. 이 사건에서 검찰은 B 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하게 됐는데 B 씨 입장에서는 절도 혐의 자체가 인정될 수 없는 사안인데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즉 봐주는 처분 자체도 부당하다면서 헌법재판소에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를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야, 무슨 대법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어요. 근데 최진봉 교수님, 네. 지금 이분 얘기는 자신이 그 3,500원짜리 앞산에 놔두고 갔던 거 지금 훔친 게 아니라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그렇죠. 절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물론 그건 바뀐 건 맞아요. 지금 이제 설명 드린 것처럼 바뀐 건 맞는데 본인을 당일날 마트에서 그거 구입했잖아요. 똑같은 제품을 구매를 했어요. 그럼 이미 돈은 지불한 거잖아요. 네. 물론 앞에 A씨가 놓고 간 거를 대신 담은 건 맞아요. 근데 그건 본인이 착각해서 담은 것이지 그게 절도를 한 건 아니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본인이 돈을 안 내고 그 사과를 가져왔으면 절도지만 이미 본인은 돈을 다 지급했다. 그리고 제출을 해당 사과 봉지도 제출하고 뜯거나 개봉하지 않았고 그 누가 놓고 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동물이 가져온 것이냐 자기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게 당연히 본인이 산 사과 봉지라고 생각해서 가져온 것이고 당시에 또 청구인 같은 경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노령이고 후두암 불면증에 시달리는 정신과 신체가 몹시 불편했던 점 네. 이런 점들을 참작해서 실수로 인정해줘야지 이걸 어떻게 유죄로 절도죄로 했느냐 그게 억울하다 해서 결국 헌법소원까지 내게 된 겁니다. 자, 상황은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제 상황을 들으면 그럴 수도 있을까? 아니야, 그럴 수는 없어라고 아마 시청자분들도 의견이 분분하실지도 몰라요. 변호인 측 얘기와 그리고 헌법재판소 판결 얘기 직접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과 봉지가 무게나 값이 똑같은 사과 봉지였거든요. 남의 것이란 걸 나중에 이제 알게 됐죠. 경찰서에 출석하면서 그대로 갖다 주면서 뜯지도 않은 봉지를 갖다 주면서. 청구인에게 절도의 고의와 불법 영득 의사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합니다. 청구인에 대한 기소의 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 추구를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자, 일단 헌법재판소는 이 절도라고 보기엔 증거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근데 애초에 검찰 단계에서는 절도 혐의의 유죄, 즉 절도 훔친 거로 본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인정한 근거가 있는데요. 이 노인분의 진술을 유죄 증거로 사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에 이 분이 내가 누가 놓고 간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모르게 갖고 온 것인가요? 라고 경찰 조사에서 되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경찰이 그렇다면 남의 것인지를 알고 가져갔다는 걸 인정한 건가? 이렇게 심증을 또 굳힌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또 경찰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타인의 재물을 습득해서 가져갔다는 사실을 인정하시는 겁니까? 라고 했더니 이 노인분이 예, 그렇습니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절도 혐의는 유죄다. 다만 죄질이 불량하지 않으니 유예 처분을 하겠다. 라고 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최종적으로 받은 건데요. 아니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도 좀 들여다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단순히 당사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함부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인데요. 왜냐하면 이 노인분이 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내가 당시에 불면증 등을 겪고 있어서 실수를 한 것 같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것을 훔쳤다라고 단정적으로 결론 내리기는 좀 부족한 거죠.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CCTV에 고스란히 담긴 영상을 보면 뭔가 훔치는 사람은 주변을 살핀다든지 최소한 그 사과가 내 것이 아닌 거를 인지했다는 그런 행동을 하기 마련입니다. 주의 깊게 그 상품을 본다든지 하는 행동을 했을 텐데 전혀 그런 행동이 영상에 담기지 않았던 겁니다. 이 말인 즉슨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미필적으로라도 절도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 아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경찰과 검찰이 이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를 너무 확장시켜서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라고 본 것은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라는 판결을 최종적으로 내린 겁니다. 이 노인분은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을 통해서 자신에 대한 유죄도 일단 피하고 그리고 아마 실추됐던 명예까지 일단 회복할 수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박성배 변호사님, 그럼 이분처럼 내가 억울해, 그럼 나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낼 거야, 다 그럴 수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헌법재판소는 수사기관이나 재판을 통해 다툴 수 있는 절차, 즉 달리 다툴 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건을 심리하지 않습니다. 만약 피의자가 기소된 경우에는 재판을 통해 무죄를 다툴 수가 있죠. 반대로 피의자가 기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고소인이 항고, 재정 신청 등 다툴 절차가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직 기소유예 처분, 즉 피의자에게 죄는 인정되는데 검사가 봐주는 처분에 대해서만큼은 수사기관이든 재판이든 달리 다툴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직접 헌법소원을 통해 사건을 다루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기소유예 처분의 부당성을 다투는 헌법재판소 헌법소원 사건이 1년에 여러 차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해봐요. 99명의 범인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명의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하는 것도 중요해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준 지갑을 찾아주세요. 이거 주인 좀 찾아주세요. 제가 지갑 주었거든요. 이 좋은 행동, 선의의 행동이요.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네, 지난 5월 경남의 한 지구대에 한 택시기사분이 지갑을 주었다면서 주인을 찾아달라고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일이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다고 하는데요. 영상 함께 만나보시죠. 지구대로 찾아온 택시기사. 손님 한 분이 택시에 지갑을 두고 내렸는데 안에 신분증이 있는 것 같다라면서 지갑 주인을 꼭 찾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지갑을 건넸다고 합니다. 선하신 분이네요, 진짜네. 네, 지갑들은 이 기사님의 말대로 지갑 속에서 주인에 대한 인적 정보를 발견을 했고요. 네. 직접 주인을 찾아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어허. 그리고 그 집 앞에서 지갑 주인을 애타게 기다렸는데요. 네. 드디어 지갑 주인을 만난 경찰들, 그리고는 그 주인을 체포했다고 합니다. 대박 사건! 이거 무슨 코미디극도 아니고 최영아 기자님, 지갑 돌려주려고 경찰이 현장 그 집까지 갔다가 여기 지갑 찾았습니다 한 게 아니라 체포합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네, 그 이유는요. 지갑 속에서 발견한 이것 때문이었는데요. 이것이 무엇이냐 영상으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네, 택시기사님이 건네준 지갑을 살피던 경찰들 깜짝 놀라서 지금 분주히 서로 대화를 왜요? 나누면서 움직입니다. 바로 지갑 속의 작은 비닐봉지에 정체를 알 수 없는 저 하얀 가루가 들어있었기 때문인데요. 뭔데요?
경찰들의 남다른 촉으로 이 하얀 가루의 정체를 확인해 본 결과 네. 바로 마약이었습니다. 대박 사건. 마약이 든 지갑을 잃어버린 범인의 집에서는요, 주사기가 무더기로 발견되기도 했다고 하는데 결국 이 범인 경찰들에게 긴급 체포가 되었다고 합니다. 장유미 변호사님, 세상에 지갑 주인 찾다가 마약 사범 검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지구대 경찰분들도 이 집주인, 이 지갑의 주인의 인적 사항도 다 나와 있으니까 지갑만 제대로 돌려주면 되겠거니라고 생각했는데 네. 이렇게 마약까지 발견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지갑의 주인의 주소로 가서 잠복 수사를 한 겁니다. 아하. 그리고 누가 사는지 기타 등등 여러 여건을 살핀 뒤에 바로 범인의 집에서 긴급 체포 조치를 한 건데 그 상황에서 이렇게 마약에 사용되는 주사기도 무더기로 발견된 상황입니다. 세상에. 박성배 변호사님, 지갑에도 하얀 가루 마약, 저 집에는 가봤더니 무더기로 주사. 이거 정말 심각한 마약 중독 상태인가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실제로 확인해 보니 이 범인은 이전에도 동정 전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나 범인은 지갑을 잃어버리고도 분실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마약 자체가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신고 시 적발할 우려가 상당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결국 택시 기사의 호의와 경찰관들의 눈, 즉 촉이 이 사건의 실체를 드러나게 만들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작은 단서도 놓치지 않고 촉을 발휘한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습득물을 습득하게 되면은 이제 신분이나 확인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현금이 얼마 들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습득자한테 이게 뭐 얼마가 있고 뭐가 있다고 한번 안내를 해드리거든요. 지갑 안쪽에 깊숙이 이제 살펴보다가 하얀 가루가 든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마약일까라는 의심으로 시작해서 이제 성분 분석 보내서 마약인지 확인이 됐습니다. 그 지갑을 그냥 단순 습득에서 그치지 않고 이렇게 찾아달라고 꼭 부탁을 한 번 더 하러 오셨거든요. 이런 노력이 없으면 사실 저희도 뭐 수사나 뭐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시민분들의 이런 노력 같은 도움으로 이렇게 좀 마약범을 검거할 수 있었는데. 그러네요. 경찰분들 말씀 들어보니까 경찰분들의 촉도 촉이었지만 앞서 보신 대로 바쁘시잖아요. 택시 기사님이 생계도 지장받으실 텐데 그걸 또 지갑 주인 좀 찾아주십시오라고 애초에 그 발단이 없었다면 이 엄청난 마약 사범도 잡지 못했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 택시 기사님께도 저희가 감사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세상에요. 한순간의 장난이요. 엄청난 비극을 가져왔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떠난 야유회에서 철없는 장난 때문에 순식간에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고 말았는데요. 지난해 8월에 서울에는 한 음식점의 사장과 직원들이 강원도 춘천의 한 리조트로 야유회를 떠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리조트 안에 있는 수상 레저 시설, 바지선 위에서요. 네. 결국 문제의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바지선 우리가 이제 뉴스 같은 걸 통해서는 이제 자주 접했던 그런 거예요. 바지선 뭔가 어떤 형태로 생겼지 바지선. 최정아 기자님 어떻게 생겼습니까 바지선이? 네, 저희가 여름에 이제 뭐 가평 같은 곳에 가면은 종종 볼 수가 있는데요. 다양한 레저 기구들을 연결을 해서 뭐 수상 스키라던가 뭐 웨이크보드라던가 뭐 물에서 탈 수 있는 놀이기구들을 연결을 해놓은 이런 시설이라고 보시면은 좀 간단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 바지선 위에 B 씨와 이 식당 직원들이요. 음식점 사장에게 막 장난을 쳤던 거예요. 좀 강물에 빠뜨리기 위해서 막 장난을 치고 있었는데 이 모습을 30대 남성 A 씨가 목격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또 사건이 진행이 되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우리 가면 이 한강변에 있는 이 놀이시설이나 이 숙박시설 보면 계단을 내려가고 물가 쪽으로 그럼 거기에 바지선이 있고 바지선 밑에 이제 수상 레저 뭐 보트나 이런 게 타게 연결되어 있는 거기가 바지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지선 위에서 장난을 쳤다는데
직원들 장난 때문에 그럼 사장님한테 무슨 일이 생긴 겁니까, 박성배 변호사님? 사장님에게 생긴 일은 아닙니다. 이 장난을 목격한 A 씨 또 다른 장난을 생각해 실행에 옮기게 되는데 아하. 이 음식점 사장을 물에 빠뜨리려던 직원 중에 이 바지선 가장자리에 서 있던 B 씨를 강물로 툭 밀치고 말았습니다. 어머. 이에 따라 B 씨가 순식간에 강물로 빠지게 되는데 결국 빠져나오지 못하고 익사하고 맙니다. 이게 무슨 황당한 얘기입니까? 최진봉 교수님. 그러니까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장난을 저렇게 치면 되겠습니까? 바지선의 끝부분이 이제 물이잖아요, 바로. 네. 그래서 사실은 리조트 그 안전관리 직원들이 바지선 올라갈 때도 주의를 줬대요. 절대로 물에 빠뜨리는 장난치지 말라고. 안전교육 다 받고 올라갔어요. 그런데 옆에 아무런 준비도 안 돼 있고 구명조끼도 안 입고 있는 상태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자기가 빠질 거라고 생각을 안 하니까 자기는 구명조끼를 안 입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수영을 할 수 있는지 할 수 없는지도 확인도 안 하고 그리고 툭 밀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무방비 상태에서 밀치니까 물에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끝부분에 서 있었으니까 바지선에. 근데 이 사람이 수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익사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부랴부랴 바지선 뜯어내가지고 가려고 했지만 이미 빠진 분은 결국은 사망하게 됐는데 저런 장난을 저렇게 확인도 안 하고 그리고 구명조끼도 입지 않은 상태에서 저 물 깊이가 얼마나 되는지도 전혀 모르는 상태잖아요. 그것도 모르는데 그냥 툭 밀어 넣으면 저 사람은 저렇게 그냥 안타깝게 생명을 잃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장난을 왜 치는지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100번 양보해서요. 우리가 장난을 쳐도 뒤에서 갑자기 물에 빠뜨리는 시중만 하지 팔은 잡은 상태로 빠뜨리는 시중만 하고 겁을 주잖아요. 근데 겁을 주는 상태도 그 당한 사람은 버럭 화를 냅니다. 왜? 순간 가슴이 철렁하니까요. 그런데 이건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진짜 밀어버린 거예요. 장혜민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판부도 엄벌이 불가피하다라는 판단을 내렸는데요. 일단 피해자의 생명을 앗아갔다는 점, 그리고 피고인의 주의 의무 위반 정도가 너무나 중해서 유가족분들에게 깊고 큰 상처를 남겼다는 점, 이런 부분들을 다 합해서 금고 6개월형을 선고했는데요. 금고는 징역과 달리 어떤 강제 노역은 부과하지 않고 구금만을 부과하는 형벌입니다. 아니 교도소에는 들어가는데 강제 노역은 하지 않는 구금이다. 아니 엄벌을 피하기 어렵다면서 구금 6개월? 금고 6개월요. 박성배 변호사님. 이 재판부는 피고인 측 사정도 나름 참작을 합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무엇보다 유족 측을 상대로 8,500만 원을 공탁한 사정이 있다. 특히 과거의 형사처벌 전력 자체가 없고 이 범행 이후에 바지선 바닥을 뜯으면서 구조하려는 상당히 적극적인 노력을 펼쳤다. 특히나 리조트 안전관리 직원들이 이 장난을 적극적으로 제재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 등을 양형사유로 참작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직전까지만 해도 직원이자 동료였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 정말 있을 수도 없는 장난을 쳐가지고 생명을 앗아가요. 정말로 어처구니가 없고 그런 분노가 치미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야, 이 제목 보세요. 듣기만 해도요. 어디서 많이 사랑받은 얘기 이런 데서 많이 봤던 대사 같잖아요. 내 남편과 바람 피웠니? 최정아 기자님. 지난해 10월입니다. 한 60대 여성이요. 남편의 불륜 상대로 의심이 되는 한 30대 여성의 이 회사 사무실로 직접 찾아갑니다. 이 양손에는 네. 이 30대 일단 이 여성의 얼굴 사진, 그리고 명함, 그리고 남편과 주고받은 문자 내용 등이 출력된 인쇄물을 들고 있었는데요. 이 30대 여성 직장 동료들이 보는 앞에서 책상에 쫙 늘어놓습니다. 아이고. 그러면서 이 여성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이것 봐라. 이것 보고도 둘이 아무 사이가 아니냐라고 따져 묻기도 하고요. 다른 직원들에게 이 여자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아느냐. 남의 남편이랑 남해는 왜 갔냐라고 이제 윽박지르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약 15분 정도 난동을 부리며 이 30대 여성을 폭행했다고 아이고. 하는데요. 전치 1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지금은 이제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진짜 앞서도 얘기했지만 박성배 변호사님 드라마 사랑과 전쟁에서 심심치 않게 봤던 그런 장면이잖아요. 실제 그 해당 여성의 직장 이런 데 찾아가서 다 보는 앞에서 망신 주면서 막 물건 집어던지면서 그리고 그동안
모아왔던 증거 다 보여주고 지금 그런 장면입니다, 지금. 그 심정이 아주 이해 못할 바는 아닙니다만 이러한 행위는 엄연히 범죄에 해당합니다. 아, 그래요? 20대 여성의 경우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기소가 됐습니다. 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그 사실 자체가 실제 벌어진 일이라고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하는 행위 자체로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없었던 걸 있던 것처럼 얘기하는 게 명예훼손이 아니라 그 사실을 얘기해도 명예훼손이라고요?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보다 형량 자체가 더 높습니다. 어허.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죄에는 해당하고 아울러 폭행에 상처를 입게 했으니 상해죄, 아울러서 여러 사람들이 업무를 보고 있는 공간에 찾아가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했기 때문에 업무방해죄 혐의로도 기소가 됐습니다. 하하. 결국 이 사건 법원까지 가게 됐습니다. 장유미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법원에서 이 세 가지 혐의 전부에 대해서 유죄를 판단했는데요. 네. 유죄 판단을 인정하면서도 벌금은 50만 원을 선고를 했습니다. 하하. 세 가지 혐의가 모두 죄가 인정되는데 벌금 50만 원? 이건 좀 가볍게 본 거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부정행위의 피해자라는 점을 많이 참작을 한 것 같습니다. 법원도 피고인의 남편이 불륜을 저지른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정황이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를 찾아가서, 그러니까 그 상대 여성이죠. 그 여성을 찾아가서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다. 이 부분을 유리한 요소로 참작을 했고요. 또 이 피해 여성의 상해 정도가 전추 1조로 비교적 가벼운 점, 그리고 이 60대 여성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도 유리한 사정으로 참고를 했습니다. 이야, 이거 최재문 교수님, 이거 법에도 눈물이 있다고 이런 걸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이분의 상황을 참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성분 입장에서 남편이 다른 여성과 바람을 피웠다고 하는 또 불륜을 했다고 하는 여러 가지 정황들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 네. 때문에 이제 가서 따지는 과정에서 이제 격분하다 보니 그런 일이 벌어졌으니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이건 잘못된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이 된다, 정상 참작이 된다는 의도니까 아마 재판부 입장에서도 그 여성분 지금 피고인으로 불리는 이 여성분 같은 경우에 감정적인 부분을 이해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더라도 이런 사적 보복은, 개인적 보복은 지양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개인적 보복 말고 다른 정당한 방법을 통해 피해 보상을 받는 것도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처럼 쉽지는 않을 테지만요.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진짜 이런 운전자들 언제쯤 뿌리 뽑힐까요? 김유진 아나운서. 네, 지난 금요일 새벽 부산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일인지 바로 영상을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오전 1시 40분쯤 어두운 새벽입니다. 순찰자가 한적한 도로 위를 달리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맞은편에서 흰색 승용차 한 대가 역주행을 하면서 달려옵니다. 역주행을 하던 차량, 정면으로 맞닥뜨린 순찰차를 보고는 속도를 줄이면서 멈춰서는 것 같죠. 네. 하지만 차선을 바꿔서 달아나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네요. 하지만 곧바로 순찰차에 가로막히고 말았는데요. 어허. 도주로가 막히니까 포기라도 한 듯이 그제야 운전자는 차에서 내리는 모습입니다. 야, 마치 저 장면은 경찰이 그냥 역주행하고 있을 줄 알고 딱 길목을 지킨 듯이 돼버렸습니다. 상황이. 최정화 기자님. 그렇습니다. 경찰관이 다가가자 이 차에서 내린 운전자가요. 아니나 다를까 술에 잔뜩 취해 있는 상태였다고 하는데 음주 측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면허 정지 수치라고 해요. 네. 이 50대 남성은 이렇게 만취 상태로 무려 10km나 운전을 했고요. 게다가 1km가량은 역주행까지 한 상황이었습니다. 야, 저렇게 취한 상태로 면허 정지 수준의 0.03%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 이상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무려 10km나 운전했어요. 자, 관련해서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술이 취하니까 우리 차가 막아도 잘 몰랐어요. 사이렌 울리면서 정차하라니까 이제 그때서 이제 도망가려고. 자, 그런데요. 저 상태로 저기 운전도 하고 역주행을 1km나 했어요. 다친 사람 없을까요, 장윤 변호사님? 원래 이 사고가 난 지점이 교통량이 많은 곳이라고 합니다. 어허. 그 당시에는 운행 중인 차량이 그나마 적어서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라고 하고요. 이 50대 남성 바로 현장에서 경찰한테 붙잡혔는데요. 경찰이 내리는 이 운전자를 잡고 보니까 바로 술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서 딱 봐도
하도 음주 상태라는 걸 알 수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네. 하마터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음주운전은 절대 실수가 아니에요. 당시 현장에 있었던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찰 돌다가 우리가 한 100m 앞 전방에서 앞쪽으로 불빛이 보이는 게 흐릿한 게 발견을 했거든요. 새벽에 거기가 차량 교통량이 많은 도로거든요. 속도를 내면은 사고가 나잖아요. 네네. 다른 차가 오기 전에 우리가 다른 차 앞질러 가지고 서서히 속도 줄이 앞에 막은 거죠. 면허 정지 수치인데 네. 이 사람이 술을 못 먹는 사람이거든요. 맥주를 마셨는데도 맥주 한 잔이 소주 반 병하고만 먹어요. 그런데 박성배 변호사님 술을 못 먹는다는 사람이 맥주 2병 마셨답니다. 이것도 말의 앞뒤가 안 맞아요. 어떤 처벌 받을까요? 원칙적으로 면허정지 수준의 음주운전은 가벼운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음주 상태로 상당한 거리를 운전했고 1km 정도를 역주행했습니다. 역주행은 도로교통법상 난폭 운전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이 사안은 벌금형이 아니라 그를 초과하는 형량이 부과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이만한 정도로 검거돼서 다행이에요. 붙잡혀서 하마터면 더 큰 인명피해가 날 수도 있었습니다. 정말 반성하기 바랍니다.